오늘은 우유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유는 과연 건강식품인가? 여러분 우유 참 좋아하죠? 예, 우유를 많이 드신가 봅니다. 여러분의 병이 걸린 이유는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가 절대 없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나고요. 근데 우리가 우유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유가 맛이 있습니다. 우유 안에 유당이라 해서 달짝지근한 맛이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우유에 대하여 갖고 있는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우유는 완전 식품이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또 우유는 칼슘이 많기 때문에 뼈 건강에 좋다. 그리고 우유의 그 풍부한 단백질, 이것은 특별히 자라나는 청소년기에 아주 필요한 식품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우유를 먹여왔죠. 예. 오늘 여러분의 이 잘못된 생각을 좀 제가 깨트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보십시다. 오케이. 예. 자, 이 동물이 이제 새끼를 낳게 되면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제 젖이 나오잖아요. 사람에게는 모유가 나오고 말도 새끼를 먹이는 모유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과 사람이 이 모유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양이 다릅니다. 자, 예를 들면 100ml. 우리가 보통 우유는 240에서 요즘은 또 한 200 정도밖에 안 되나? 작은 거는 이렇게 200ml 우유 한 팩이잖아요. 그 반 속에 단백질이 얼만큼 들어있는가? 그리고 사람이 출생한 후에 이 모유를 먹고 자라는데 이 모유를 먹고 몸무게가 2배로 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사람은 100ml의 모유 속에 1.2g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그 몸무게가 2배로 되는 데는 120일이니까 한 4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말은 사람의 2배예요. 100ml에 2.4g의 단백질이 있고, 그러니까 말이 새끼가 몸에 2배로 불어나는 것은 60일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무엇과 관계되어 있느냐 하면 모유 속에 있는 단백질의 양에 따라서 사람의 몸무게 증가가 이렇게 확 다르게 나타나죠. 소 같은 경우에는 100ml에 3.3g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47일 만에 2배가 됩니다. 염소는 더 많아요. 100ml에 4.1g이 들어있고 19일만 되면 염소는 새끼 염소의 그 크기가 2배로 된다는 것입니다. 개는 더 많아요. 7.1g이 있고 8일만 되면 개는 새끼가 2배로 큽니다. 고양이는 더 많아요. 9.5g. 그래서 7일만 되면 2배로 큽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것이 쥐입니다. 쥐는요, 무려 100mg에 11.8g이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태어난 지 4.5일 만에 2배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소젖을 먹이면 애가 더 빨리 자라고, 그죠? 다음에 쥐젖을 먹이면 4.5일 만에 2배로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은요, 몸이 2배로 되는 것은 무엇에 결정되느냐 하면 사람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쥐젖을 먹이고 소젖을 먹인다 할지라도 사람의 필요한 만큼만 단백질을 섭취하고 나머지는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젖을 먹는다 할지라도 120일이 지나야 투표가 돼. 근데 사람의 생각은 자꾸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를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 애기들에게 우유를 먹이면 더 잘 자란다고 해가지고 옛날에는요 우유 먹이는 것이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쥐의 유전자가 다르고 사람의 유전자가 다르고 소에 새겨진 유전자가 다 다르고 그 모든 사람이나 동물은요 하나님께서 새겨 놓아주신 유전자의 설계대로 살도록 자라도록 생리작용이 일어나도록 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유에는 1.2g만 주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에게는 그렇게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이 사람에게 소젖을 먹이든지 아니면 심지어 쥐젖을 먹인다라고 할 경우에 남는 사람에게는 유전자적으로 1.2g만 섭취하고 나머지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쓰지 않는 잉여의 단백질은 무슨 일을 일으키는가? 그것이 우리 몸에서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음식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단백질 신화에 걸려가지고 전부 다 단백질이 좋다 해가지고 고기 먹고 자녀를 고기 먹이해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 반드시 무엇이 걸립니까? 질병이 걸립니다. 어른도 마찬가지고.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여러분이 아셔야 될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아셔야 돼.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세포 안에 핵 안에 넣어두신 20만 종류의 유전자 정보에 의해서요 우리는 생리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1930년대에 항생제가 개발됐는데 항생제 개발된 이후로 영아 사망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항생제가 개발되기 전 1930년 전에 시카고에서 어린아이, 태어난 아이 2만 명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자, 이 아이들에 대해서 모유로 키운 아이와 우유로 키운 아이를 딱 비교해 보니까 생후 9개월 안에 영아 1000명당 사망률을 보니까 우유를 먹인 아이가 84.7명이 돼. 그런데 모유를 먹인 애는 1.5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보세요. 우유를 먹였다는 것은 사람 몸에 필요한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아에게 그 잉여의 단백질이 처리가 안 되니까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생명까지 빼앗아갔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실험이죠. 이제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여러분의 며느리한테 반드시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의 딸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자녀를 낳으면 반드시 모유를 수유하라고. 이 모유를 수유할 때 유리한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사람 젖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유를 먹일 때 어머니의 항체, 면역력이 아이에게 젖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면역력이 굉장히 좋겠죠. 다음에 엄마의 백혈구도 역시 면역 시스템의 하나의 세포죠. 이 백혈구가 아이에게로 전달됩니다. 또 모유에는 대장균 번식을 막는 락토페린이 들어있어가지고 대장균을 원천적으로 막습니다. 그리고 이 모유에는 균이 없습니다. 근데 우유는요,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균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우유 한 팩 한 200ml 하십시다. 200ml 아니면 250ml 그 우유 한 팩에 바이러스 세균이 얼마만큼 들어있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2000만 마리가 들어있습니다. 한국의 우유는.
그리고 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엄격해요. 우유의 세균의 숫자를 엄격하게 조절하는, 이제 통제하는데 그곳에서는 500만 마리. 그러니 여러분이 우유 한 팩 먹으면 지금 세균을 얼마 먹는다고요? 2천만 마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유에는 세균이 없다. 그래서 우유를 먹는 아이는 모유 먹는 아이보다 설사를 80%나 더 자주 하고 귀 감염이 70%나 더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는 반드시 우유를 먹여야 된다. 다음에 우유에는 칼슘이 많다. 그래서 우유를 먹이면 우리 아이들이 뼈가 튼튼해진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반대입니다. 우유의 칼슘은 흡수율이 낮아가지고, 왜냐하면 우유에 있는 인, 황 때문에 흡수율이 25%만이 몸으로 흡수되는데, 모유는 우유보다 칼슘 함유량이 적지만 흡수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칼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또 모유에 있는 지방은 소화가 훨씬 쉽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 우유에는 유당이라고 하는 단당이 이제 풍부한데, 이제 어린 아이 태어나면서부터는 이 엄마 모유를 먹고 자라야 되기 때문에 이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우유를 분해시켜서 이 살이 되고 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점점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서 무엇이 없어지냐면 우유를 분해하는 효소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게 되면 이 유당을 소화할 능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유를 먹게 되면 이 유당이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게 되면 대장에서는 박테리아가 이 유당을 분해해서 가스, 복통, 설사를 유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유 먹으면 속이 불편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죠? 자, 그래서 특별히 민족마다 이 성인에게 있어서 유당 분해 효소가 얼마나 결핍되어 있는가, 그걸 이제 표를 만들어 봤는데, 반투족, 필리핀인, 태국인, 아시아계 사람은요 거의 90%가 이 유당 분해 효소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유대인, 미국 흑인, 페루인 70%, 다음에 이스라엘 거주하는 유대인 58%, 인디언 50%, 핀란드인 18%, 심지어 덴마크에는 유당분해 효소가 없는 사람이 2%밖에 안 돼. 그 이야기는 거꾸로 뒤집으면 덴마크 사람들은요 우유를 소화를 시키는 이 효소가 어른이 되더라도 거의 100%예요. 100%.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무엇의 차이입니까? 덴마크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유를 유당분해하는 효소가 이렇게 거의 100% 될까요? 덴마크 하면 어떤 나라죠? 낙농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조상 대대로 이 낙농을 하면서 우유, 치즈, 버터를 계속해서 먹어왔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그것을 소화시키도록 살아나가야 되니까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아계 사람은 그렇지 않았죠? 아시아계 사람, 우리가 사실 옛날에 우유 먹었나요? 사람 젖 외에는 먹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덴마크 사람들은 참 좋겠다. 어른이 돼도 우유를 먹어도 거의 100% 다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나오니까 소화가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좋겠다.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우유와 유방암인데, 이제 세로는 뭐냐면 인구 10만 명당, 특별히 여자 10만 명당 유방암으로 죽는 율이고요. 다음에 가로는 뭐냐면
이 어른아이에 있는 락토스가 이제 유당입니다. 우유의 유당을 분해시키는 효소가 있는 프로테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덴마크가 맨 꼭대기 있죠. 가로 100%죠. 덴마크 사람은 성인이 되더라도 우유에 있는 유당을 거의 다 소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화시키는데 뭐도 높아요? 유방암으로 죽는 사망률도 제일 높아.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보세요. 일본, 멕시코, 타일랜드, 아시아계 사람은 유당 분해 효소가 거의 없죠. 없는 대신에 유방암으로 죽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렇습니다.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유를 많이 마시면 유방암 걸릴 확률이 엄청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당 분해 효소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유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100% 덴마크 사람들이 다 효소가 나와서 분해를 다 시킨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몸에 암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플랭키 오스키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존스 홉킨슨 소아과 병동 원장입니다. 그리고 의과대학 교수이고 현대 소아과 학회지 편집인이시고 학술지 한 300권, 저서 한 20권을 저술하신 이 소아과에 대해서는 아주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 이름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우유를 마시지 말아입니다. 책 이름이. 왜냐하면 그가 연구를 해보니까 우유는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아주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위험한 음식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우유 섭취와 어린아이들의 건강 문제를 살펴보니까 우유는 여러 가지 병을 일으켜 우유 알레르기, 철분 결핍성 빈혈, 기능 저하, 우유 과민성 질환들, 여드름, 소아당뇨병, 충치, 류마티스 관절염 등등등. 자, 그래서 그걸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특별히 아동기에서 어린아이들이 이 우유를 먹게 되면 이제 모유 대신에 이제 이 소에 젖힌 우유를 먹게 되면 우유 알레르기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토피죠. 아토피, 다음에 설사, 변비, 구토, 또 구강궤양, 애들이 코 잘 막히는 것, 이 알레르기입니다. 소아복통, 복통을 잘 일으키는 것. 그런데 모유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유 알레르기, 아토피, 설사, 변비 이런 것이 일어났다면 왜 일어날까요? 자, 다시 한 번 더요. 우유를 먹을 때 이와 같은 우유 알레르기가 발생합니다. 아토피, 설사, 변비 등등등 일어나는데 우리 아이에게는 어머니의 모유를 수였단 말이에요. 모유를 수였는데도 소아복통을 일으키고 아토피가 생기고 설사가 일어났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겁니다. 엄마가 우유를 먹으면요, 그대로 아이에게 이런 알레르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유기간 중에 어머니가 이제 우유를 마시잖아요. 그러면 수유기간 중 아이는 뭘 먹냐면 우유를 먹게 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아토피가 있다 하면 이 우유와 관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이 철분 결핍성 빈혈을 일으킨다 할 경우에도 이 원인 중에 하나는 우유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유 단백질이 소장벽에 이 출혈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카제인이라고 하는 우유 단백질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출혈이 나니까 피가 이제 흘러나가니까 이 철분 결핍으로 인해서 빈혈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유는 또 모유보다도 이 철분이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우유에는
어머니 모유에 비해서 철분이 20%밖에 안 된다. 이거죠. 다음에 우유를 먹으면 전부 다 이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다 실험한 것입니다. 지능도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숙아가 태어났다. 미숙아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에게 어머니의 모유로 수유한 경우와 미숙아에게 그냥 우유로 타가지고 우유를 먹일 경우에는 다른데, 미숙아에게 우유를 먹일 경우에는 어머니의 모유를 먹인 애보다도 지능이 8 내지 10 IQ가 떨어진다. 이게 실험의 결과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유에는 오메가3의 지방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음에 우유 민감증. 이것은 우유에 대해서 부주경 형태의 내과적 질환들인데, 만성 피로, 두통, 근육통, 과잉 행동, 또 야뇨증. 이 야뇨증은 8 내지 10세인 아이가 밤에 오줌 싸는 걸 야기합니다. 또 천식, 이런 것. 또 호흡기 질환을 야기시키는 것. 귀 감염, 목의 임파 조직이 만성적으로 큰 것,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우유와 관계되어 있다.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소아당뇨증입니다. 이 소아당뇨라는 것은요, 원래 당뇨가 두 가지 형태로 봅니다. 제1형 당뇨와 제2형 당뇨로 봅니다. 성인이 돼서 갖는 당뇨는 제2형 당뇨로 하죠. 이것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에게 걸려서 계속 진행되는 이 소아당뇨병은요, 제1형 당뇨병이라 하는데, 이 제1형 당뇨병은 치료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트 이 천연치료로도 소아당뇨는 고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게 물이 오거든요. 소아당뇨는 이 사람은 평생 뭘 맞아야 되느냐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췌장에 베타세포가 파괴됐어요. 그래서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는 병이에요. 이게 소아당뇨병이야. 근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유를 먹을 때 이 소아당뇨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유 먹는 데서 다 걸리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이 우유와 관계 있다 하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카자레이넴 박사는 우리는 소아당뇨 예방을 위한 놀라운 전략을 밝혀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소아당뇨를 예방하기 위한 놀라운 전략이 뭘까요? 우유를 먹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아당뇨를 예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토피다라고 하면 모든 종류의 우유를 다 꺼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유 제품이요, 우유만 있는 줄 아십니까? 치즈, 또 버터, 생크림, 요구르트, 그리고 여러분이 애들한테 사주는 과자 있죠? 과자는 전부 다 우유를 넣습니다. 왜냐하면 우유를 넣어야 맛있거든요. 부드러워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파는 빵들. 제가 축전에 있을 때 목회할 때인데요, 우리 청년이 이제 있었는데, 이 청년이 파리바게뜨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팔고 나면 빵을 이제 주는 거야. 날마다 빵을 들고 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날마다 그 빵을 먹었습니다. 맛도 있고, 한 달 딱 먹으니까요, 몸에 두드려 나고 피부병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걸 딱 꺼냈어. 그리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바꿨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가전빵은요, 여러분 입에는 달고 맛은 있지만 먹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자, 빵, 또 피자. 여러분, 이 우유로 만든 제품 가운데 버터가 있고 생크림이 있고 치즈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나쁜 음식은 치즈입니다. 특별히요, 피자에 있는 그 껌처럼 끈적끈적한 치즈 있잖아요. 그 들어가면 여러분 위에서 소화 안 됩니다.
소환되면 무엇이 되느냐면 부패합니다. 부패하면 독이 되고요. 여러분 몸에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자에게 귀엽다고요 피자 사주지 마십시오. 또 여드름도 우유와 관계가 있고, 심지어 류마티스 관절염, 어린 아이가 관절염 걸린 애가 있습니다. 우유입니다. 충치, 왜냐하면 우유에는 유당이 있거든요. 그건 쉽게 말하면 단당이야, 단당. 이빨 썩게 만든단 말이에요. 다음에 감염성 질환에 잘 걸린다. 그리고 우유 가운데서도 제일 나쁜 우유가 뭐냐면 딸기 우유, 초코 우유입니다. 바나나 우유. 왜 그럴까요? 예,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딸기 맛 나고 바나나 맛 나고 이러니까 딸기 넣고 바나나 넣는지 알죠? 천만에요. 단 한 개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향료인 화학약품을 넣어서 향을 내고 다음에 설탕을 넣어가지고 달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유와 설탕이 딱 결합하면 제일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쓴 1860년대 받은 계시에 의하면요, 우유와 설탕을 먹게 되면 그것이 우리 몸에서 음식을 발효시킨다. 이 발효는요, 부패시키는 발효입니다. 발효도 예를 들면 김치 발효하는 좋은 발효가 있고요, 부패시키는 나쁜 발효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음식을 썩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관을 막히게 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우유의 카제인은요, 나쁜 콜레스테롤이야. 우유의 단백질이요, 우리의 혈관을 다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죠. 우유와 설탕이 섞인 것을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기를 먹는 편이 더 낫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보다도 더 나쁘다는 뜻이죠. 이제 성인이 된 사람이 우유를 먹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제일 심각한 것은요, 제일 위험한 관상동맥 질환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장과 뇌로 가는 그 가는 모혈관이 그 혈관이 막히게 해서 생명의 위협을 주는 가장 위험한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혈청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가장 나쁜 단백질 중에 하나가 우유의 단백질이라는 것입니다. 카제인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뇌졸중, 심장병을 일으키기 때문에요, 이런 병이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우유, 버터, 치즈, 생크림, 과자 이런 종류를 다 꺼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참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요, 지식 위에 써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참 잘 아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셔. 그런데 이분이 점심 먹을 때요, 우유에다가 초코 우유에다가 밥을 말아 드신다는 거야. 참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의 신앙이요, 무조건 주여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여러분의 몸과 영혼과 혼이 건강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잘못 배워가지고요, 우리가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그거 뭐 그렇게 신경 쓰느냐? 그건 율법주의직이다. 이거요, 무식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은요, 뭘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게 뭐냐면 하나님 율법이야.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무시하고 믿음으로 산다. 나는 단연코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 모든 믿음의 노독들이 다 누구를 믿고 구원 얻었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며 구원 얻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모세, 어떤 누구도요. 다 그들은요. 그들이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구속주 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 얻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무식해가지고 이제 율법은 피했다는 둥, 뭐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뭐 그래 따지느냐는 둥. 참 답답해. 여러분 무식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가하시는 성령의 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몸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해가지고 자기 몸을 스스로 이렇게 병이 걸리게 하고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법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법 한자를 보면요, 물수에다가 갈겁니다. 이게 뭐냐면 법이란 물이 위에서 아래로 쭉 흐르듯이 가장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이 주신 이 법칙에 따라 사는 사람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암 환자가요, 이 우유는요, 암에 아주 직방이라고 해요, 직방. 특별히 남녀의 생殖기 관련되는 암의 첫 번째 원인은 우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유방과 난소죠. 남자는 이 전립선, 이런 것이죠. 그 암의 제1원인은 우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루게릭병, 또 다발성 경화증, 이것은 신경질환에 관계되는 질병이죠. 이것도 우유 섭취와 관계있다는 것입니다. 알레르기 질환, 그건 절대적으로 우유와 관계있고, 다음에 소화기계 문제, 다음에 감염성 질환, 다 이 우유를 섭취하게 될 경우에 사람들이 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것도 지금 미국의 이 의학자들이 실험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의학자도 실험한 걸 두 개를 다 합쳤습니다. 암의 위험이, 하루에 우유를 한두 컵 마시게 되면 암의 위험이 20%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에 2컵 이상의 우유를 마시게 되면 전립선 암 위험이 400%예요, 400%. 우와, 이거는 확실히 걸린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 유제품, 우유, 치즈, 버터, 생크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유제품은 직장암의 위험률을 3배나 증가시킨다. 그래서 직장암, 대장암, 이것은 다 육류 섭취와 관계가 있습니다. 유방암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우유의 이제 세균의 문제도 또 큰데, 밀리리터당 2만 마리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우유, 우리가 물을 마실 때 250cc 마시잖아요. 200한 컵이. 좀 요즘 적당한 거, 너무 작은 거 말고 250cc거든요. 이 250cc라는 것은 250ml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ml가 얼마나 작은지 알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물 한 컵이 250cc입니다. 밀리리터입니다. 이것이 1ml라면 한 요만큼 될까요? 요 속에 보세요. 미국 공정보건 지침은 뭐냐면 파스테르 살균, 이게 뭐냐면 좋은 살균입니다. 파스테르 살균 후에 1ml당 2만 마리 이상의 세균이나 10마리 이상의 대장균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면 2만 마리 이하의 세균이 있어야 이게 합격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이 1등급 우유라는 것이 뭐냐면 1ml당 2만에서 2만
5천 마리의 세균수가 있을 때 이게 1등급이라는 것입니다. 우유가.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1ml당 10만 마리까지는 1등급으로 봐. 우리나라는 기준이 엄청 약하죠. 그리고 3만 마리 미만이면 특 1등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자 거꾸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한 컵을 마셨다면 저 선진국 수준에는 500만 마리의 세균을 마시는 것이고 우리나라 기준에는 2,500만 마리의 세균을 마시는 거예요. 우유 한 팩 먹으면. 여러분 이 짓을 왜 합니까? 2,500만 마리의 세균을 여러분 몸에 집어넣고 싶습니까? 자, 이 세균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균을 완전히 한 마리도 없이 우유를 먹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 우유를요, 100도씨로 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팔팔 끓이면 세균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유는요, 전부 다 저온 살균으로 나옵니다. 그 파스텔을 우유로 하는데, 왜 저온 살균을 하느냐? 우유를 팔팔 끓이면 맛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온 살균해야 우유가 맛있어. 여러분, 이거 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네. 자, 우유의 병균은 어떤 병균이 있는가? 그 세균, 2,500만 마리, 500만 마리 세균에 어떤 종류의 세균이 있느냐? 말로니 백혈병 바이러스, 라우처 백혈병 바이러스, 소의 바팔로마 유두종 바이러스, 다 암입니다. 암. 살모넬라균, 살모넬라는 식중독균입니다. 큐열 이런 균. 여러분 그래서요, 미국에서 소아 백혈병의 제1원인이 우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린아이들이 암이 걸리는데 암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이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혈병이 어떻게 걸리게 되느냐? 미국 젖소의 70%가 백혈병 걸린 그의 혈액 속에 백혈병 바이러스 균이 있는 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소젖으로 우유가 들어가지고 그 우유를 마시니까 미국에 제일 많은 암이 소아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관계 있습니까? 확실히 관계 있어요. 다음에 마이코박테리움 파라결핵균. 이것은 뭐냐면 이 소우유 안에 있는 세균인데 이 결핵균이요, 장으로 내려가면 장에 이 크론시병을 유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론시병 걸린 사람 여기 많이 왔어요. 그런데 크론시병은요, 치료가 거의 불가합니다. 치료하는 방법이 없어요, 현대의학에서도. 여러분 왜 쓸데없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우유를 먹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건 이제 어쩔 수 없고, 그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먹이지 마십시오. 다음에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표현하면 광우병이 우리 인간의 몸에 전달돼 가지고 일어나는 병이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의 광우병에 대한 바이러스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소젖을 팔팔 끓여도 안 죽어. 왜냐하면 이것은 균도 아니고요, 프리온이라고 하는 단백질이야, 단백질. 단백질인데 이상한 단백질이야. 이 프리온 단백질은요, 실험을 했는데 100도로 끓여도 안 죽고요, 또 영하 20몇 도로 얼려도 안 죽어. 이야, 참 곤란하죠? 우리가 먹는 유제품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유, 치즈, 버터, 생크림, 요구르트, 빵, 과자, 아이스크림, 피자.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우유와 설탕이 섞인 제품입니다. 우리 여름 되면 좋아하는 게 있죠. 아이스크림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우유와 설탕이 함께 섞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암 환자다, 또 여러 가지 병이 있다, 그분은요 진짜로 드시면 안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야, 손자가 왔다, 손자 참 어렵네. 한번 사주는 건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암 환자일 경우에는요, 아무리 손자가 온다 하더라도 드시면 안 돼. 아침 식탁에 우유와 함께 오르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소가 어제 먹은 점심 식사를 여러분이 먹게 됩니다. 세균을 500만 마리에서 2,000마리까지 먹습니다. 바이러스, 프리온, 항생제, 호르몬, 유기살충제, 이런 것들이 이 우유를 통해서 또는 유제품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골다공증에 우유가 좋다고 해가지고 우유를 먹는 사람이 있는데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여러분이 우유를 드시면 드실수록 골다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단적으로 표현하면요, 우유는 산성식품입니다. 그리고 우유에 있는 칼슘은 우리 몸에 흡수가 거의 잘 안 됩니다. 우유에 있는 황가인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의 피를 산성으로 만들어버리면 생명의 위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약알칼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산성화시키는 이것을 중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뼈 속에서 칼슘이 나옵니다. 이 칼슘이 나와가지고 이 중화시켜서 약알칼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유를 먹으면 여러분이, 우유나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식도 산성식품이에요. 산성식품을 먹을수록 여러분의 뼈 속에 있는 칼슘이 더 소실돼. 이게 제 이야기 아니고요, 의학자들이 다 연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이죠. 예. 자, 미국 아카데미 소아과학학회 권고입니다. 12개월 이하의 아이에게는 우유를 먹이는 것을 금하라. 미국 아카데미 소아과학회는 6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영아에게 모유를 먹이는 것을 권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박사는 문명화되었다고 하는 인간을 제외하고는 이유식 기간 이후에도 계속 젖을 먹는 포유류는 사람 말고 없다. 다른 동물들은요, 이유식이 딱 이제 젖을 먹는 기간이 딱 끝나버리면 이제는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엄마 젖을 때도 그다 계속 우유를 먹어.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안한다. 용감하게 결정하라. 그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건강에 훨씬 유익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산업계의 금고에 여러분의 돈을 넣지 말라. 여러분 주변의 식품점이나 건강식품점을 방문하고 각종 두유나 견과류 아니면 다른 식물성 우유 대체품을 사서 우유 없이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라. 우유 대신에 새로운 식물성으로 대체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닐 네들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미국의 위마로 하는 천연치유센터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의학 박사님이신데 위마의 이제 그 원장을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 책에 보면 그의 이제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되었을 때 반복되는 호흡기 질환의 감염을 겪었다. 한 차례의 감염을 극복했는가 하면 또 한 질 후에는 또 다른 것이 찾아왔다. 대학과 의과대학 시절 나의 면역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면역계 혈액 검사를 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무슨 감기라든가 뭐 기침이라든가 이걸 달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스스로 병약한 체질이라고 단정하고 항상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살았다. 자, 이제 그가 내과 전문의 수련을 받을 때 우유의 합병증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우유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흡기 질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기는 우유를 많이 마셨기 때문에 아주 힘들었지만 우유를 끊기가, 그러나 이 우유를 끊어야 되겠다 하고는 우유를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러면 그 대신에 내가 이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할 것인가? 그래서 콩,
쌀, 경고로 만든 이 두유죠, 두유를 만들어서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호흡기 감염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이후부터 호흡기에 대한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자, 여러분의 질병이 이 우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우유를 끊으면 여러분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됩니다. 이제 하나씩 내 병의 원인을 알게 됐죠. 어떻게 하면 내 병이 치유되는지도 지금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실천하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병이 다 낫습니다.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병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려. 그래서 그 원인을 우리가 제거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사라진다. 네, 이것이 천년치유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엘렌 G. 화이트는 1860년대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쓴 글에 보면 식사를 점진적으로 기억하라. 우유와 버터 없이 음식을 준비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치라. 그리고 왜 이걸 꺼내야 되느냐면 사람들 사이에 죄악이 점점 관향에 따라 이 동물의 질병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이 난 모든 달걀, 우유의 유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 건강에 안전하지 못하다. 이것이 1860년대는 의학이 발달하기 전입니다. 지금 오늘 가르쳐준 이 우유에 대한 모든 내용은요, 1960년대 이후에 와서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유전자에 새겨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살면요, 가장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유전자에 새겨준 이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유전자 못 읽잖아요. 그런데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의 성경이요, 우리 유전자의 정보를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보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 너희 먹을 식물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밭의 채소, 그것이다. 이것이 우리 유전자의 세계에 주어진 우리의 식물이라는 거예요. 그 법대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면 건강해진다. 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라. 해가 지면 일찍 자야 돼. 이게 우리 유전자에 새겨진 건강의 법칙이라. 그대로 살면 건강해져. 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이 동산을 관리하라 했고 경작하라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려야 돼. 이것이 건강의 원리라. 또 물을 마시고 햇빛을 쬐고 이 원리대로 사실 때 여러분은 어느덧 여러분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서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